안녕하세요. 교육학 변쌤입니다. 국가직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험 제도가 개편되고 우리 첫 시험이라서 좀 더 많은 쌤들이 떨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교육학 어떻게 잘 보셨을까요? 교육학에 대한 걱정도 많으셨죠. 과연 교육학이 쉽게 나올까? 어렵게 나올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 국가직 시험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래 이제 교육학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죠? 이제 기본 문제가 16문항, 그리고 이제 교육 법령이 2문항, 그리고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이 고난도 문제가 이제 2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작년 지방직을 또 보신 쌤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게 이제 이 네 문제, 요게 매운맛으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를 좀 괴롭히는 건데, 그래서 쌤들이 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국가직 어떻게 출제가 됐죠? 지금 기본 문제 16문제가 출제가 됐고, 또 이제 법령 2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를 좀 괴롭히는 이제 고난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네 문제가 괜찮게 나왔어요, 이번 국가직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국가직 시험이 어땠다?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방직에서는 좀 생각보다 안 좋은 점수를 받으신 쌤들이라도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점수들을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95점 이상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제 이렇게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고 제가 말하는지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자, 그럼 제가 이제 뭘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문제 한 문제를 설명드릴 거냐면, 제가 마지막에 특강을 2번을 했습니다. 이제 핵심 개념에 대한 걸 8시간짜리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행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총정리 특강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이제 교육법령 순살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쌤들이 좀 교육법을 너무 힘들어 하시다 보니까 이제 2가지 특강을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문제를 분석할 때 제가 요 2 특강에서 사용된 자료만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들이 있었나? 없었나?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요걸로도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시험이 커버됐다라고 이제 결론이 내린다면 굉장히 그럼 국가직이 우리 정말 평이했구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사상과는 우리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이런 거 이제 너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용 이미 중용에서 끝났죠. 중용하면은 이제 누구 학자가 떨어져야 됩니다. 교육의 목적 행복. 그러니까 지금 키워드를 이미 2개나 던졌어요. 중용도 던지고 행복도 던지고. 그래서 모든 실체는 형상 진료로, 말이 좀 어렵네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학자를 충분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오셔야 되죠? 아리가 나오셔야 됩니다. 아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말 특강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나? 자, 이거 제가 특강에서 제 핵인사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특강을 진행했었는데, 딱 아리스토텔레스 뭐가 나와 있어요? 행복 보이십니까? 행복, 그리고 딱 중용. 행복, 중용. 이게 누구 키워드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키워드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16문제는 이제 웬만하면 키워드를 가지고 그래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이게 디테일이 필요한 문제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마무리할 때도 말씀드리긴 할 건데, 제가 지금 이제 핵인싸만 가지고 여러분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절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제 출제 근거 자료가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는지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다음 설명에 대한 교육사죠. 쉬웠죠?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교육의 목적, 이성의 개발.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 그래서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고전. 키워드 다 던졌죠. 그래서 이거 2번도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항존주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항존주의 교육 철학. 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해야 돼. 교육 목적, 이성의 개발. 위대한 고전들. 너무 쉬웠잖아요. 그래서 2번. 충분히 우리가 넘어갈 수 있었죠. 자, 그리고 3번. 이름만 봐도 끝나요. 처음에. 잭슨 이렇게 나와도 우리가 바로 사실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 상잠, 평가
이거는 이제 교수님에 따라서 이제 영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근데 기출에서도 이제 군집 산창 평가 이렇게 나온 기술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무친권으로 이제 암기가 다 돼 있으시죠. 그래서 이것도 뭐 학생등이 은연중에 배우는 가치 태도, 행동 양식 같은 경험된 교육과정. 너무 쉬웠잖아,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도 늘 이제 연습했던 거. 잠재적 교육과정. 이것도 너무 쉬웠습니다. 참 이렇게 막 우리의 실력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잭슨, 무친권. 은연중에 배우는 가치, 태도, 행동 양식. 왜? 학교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은연중에 배우는 뭔가 있더라.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쉬웠죠? 아이고. 답이 벌써 나왔네요. 근데 물론 얘도 너무 쉬웠어요. 학생은 교실 수업 전에 온라인 자료를 통해 학습하고 교실 수업에서 교실 전 수업에 해결하지 못한 과제 문제를 교사와 심화학습 활동, 동료 학생과 상호작용. 이미 얘도 기출이 여러 번 됐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출입니다, 기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완전히 포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16문제는 기출이 계속 반복이 된다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플립 러닝. 당연히 우리 뭐 플립 러닝 거꾸로 학습. 학교에서 강의식 수업. 그래서 왜 거꾸로 해요? 원래 수업은 어디서 들었어요? 학교에서 들었잖아요. 근데 수업을 어디서 듣고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듣고 학교에 오면 다른 친구들과 토론을 하고 이런 게 뭐 플립 러닝, 거꾸로 학습이 되는 거죠. 쉬웠죠? 자, 기능론적 교육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그냥 교육사회학 출제를 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가장 큰 틀. 제가 이제 교육사회학 시작하기 전에 가장 큰 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사회학의 가장 큰 틀이 뭐죠? 기능론과 갈등론이죠. 그래서 기능론은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요? 너무 아름답게 바라봐요. 근데 갈등론 사회가 어때요? 너무 불만스러워. 일단 기본적인 전제를 이해하셔야 그 다음에 기능론, 갈등론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긍정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으면 그건 뭐예요? 기능론. 근데 문장 자체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지배 집단, 지배 계급. 이런 단어 자체를 누가 쓴다고요? 갈등론이 쓴다고요. 자, 그래서 교육, 국민이 기존 정치적 질서에 적절히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통합,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회 통합. 학교는 재능 있는 사람을 선발이 훈련시킨 뒤 적재적소에 충원하는 합리적 기제. 아름답죠. 학교는 아동에게 필요한 가치 규범을 내면화시켜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사회화 기능. 학교를 굉장히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딱 사본 어때요? 문장, 기술 자체가 학교는 지배 계급의 이익을 보존, 재생산하기 위한 제도야. 그래서 사실 이건 우리가 뭐 기능론, 갈등론 잘 모른다고 해도 사실 문장의 서술 방식 자체가 느낌이 많이 다르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사회학 할 때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가 뭐예요? 얘가 기능론 강아지예요. 얘가 뭐고? 얘가 갈등론 강아지고. 지금 기능론은 어때요? 사회가 너무 아름다워. 근데 갈등론은 너무 불만스럽다고.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교육사회학에. 그래서 이런 큰 틀 먼저 우리가 다 정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딱 지배 계급, 이런 단어 자체를 누가 써요? 갈등론자들 씁니다. 어디 기능론자들이 우리가 무슨 지배 계급 이런 게 어딨어? 우리 다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게 기능론이고. 무슨 소리야? 우리는 피지배 계급을 너네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 이렇게 사회를 비판하는 거죠. 고려시대 관학. 솔직히 이거는 좀, 너무했죠. 이거 너무 우리 좀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거 뭐, 오부학당. 당연히 괜찮죠. 서원. 이거 조선시대 사학을 지금 우리한테. 그리고 서당. 당연히도 뭐예요? 사학. 그래서 국자감이랑 오부학당이 뭐가 된다? 관학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너무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면 당연히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여러 쌤들이랑 또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이제 틀린 쌤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심리학의 맨 시작이 피아제입니다. 그래서 피아제와 비고츠키는 어느 교육심리학 책을 펴도 제일 먼저 시작이 피아제예요. 그러니까 피아제는 언제든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아제 지금 쌤들이 이제 가령 뭐 피아제 하면 감정구형 이런 거는 지금 인출이 되실 거예요. 근데 감정구형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두 문자에서 학습이 끝나시면 안 되고 감정구형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두 문자 인출하셔라.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두 문자는 그냥 수단이에요. 내가 두 문자를 다 이제 알고 있으니까 내가 교육학을 이제 잘 알고 있지. 아닙니다. 이제 두 문자를 통해서 그러면 감전에 뭐가 있지?
감에 뭐가 있지? 전에 뭐가 있지? 구는 뭐가 있지? 이 안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제 거꾸로 이제는 쌤들이 내가 설명이 돼야 돼요. 이게 내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번 시험에 좀 생각보다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하는 쌤들은 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감정 구형을 말할 수 있나? 감각 운동기 안에 뭐가 있는지, 전 조작기 안에 뭐가 있는지 지금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나? 요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이제 지방직을 대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공부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제 큰 틀, 그래 큰 틀 정도 내가 이제 충분히 이해한 것 같아 라고 하시는 쌤들이라면 내가 지금 각각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내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뭘 제대로 알고 있고 뭘 제대로 모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뭐예요? 이게 메타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게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중요한 개념들 다 던졌거든요. 뭐 조절, 그래서 언어,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요게 하나하나 다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조절, 기존의 도식을 수정하는 거 어때요? 괜찮죠? 우리가 동화가 있고 조절이 있잖아요. 동화는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동화고, 조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뭐 해야 돼요?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 인지 발달의 중요한 역할, 학습이 발달에 선행한다. 이건 당연히 또 누가 돼야 돼요? 항상 쌤들은 비고츠키와 피아제는 같이 가셔야 돼요. 지금 피고츠키가 아니라 피아제와 비고츠키를 따로따로 학습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한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문제를 출제할 때도 피아제를 물어보는데 비고츠키 걸 가져와요. 비고츠키 걸 물어보는데 피아제 걸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오답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같이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고츠키가 되셔야 되죠. 구체적 조작기. 자, 그러면 제가 이거 피아제 설명할 때도 뭘 중심으로 보시라 그래요? 구체적 조작기를 중심으로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왜? 구체적 조작기.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전 조작기, 깐난쟁이. 그리고 전 조작기, 유딩.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형식적, 초등학교 고학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교육학은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게 어디예요? 학교에 오는 애들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에 오는 애들한테. 우리가 지금 유아교육학, 뭐 유치원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학이 아니잖아요. 교육학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초, 중, 고를 대상으로 지금 연구하는 학문들이 이제 교육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를 중심으로 학습하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부터 애들이 뭔가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러죠? 형식적 조작기는 말이 다 어때요? 말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말 보시면 이건 형식적 조작기 우리가 충분히 갈라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 조작기 하나의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는 서열화가 가능하다. 뭔가 이제 다 되기 시작하는 게 어디라고요? 구체적 조작기라고요. 그게 괜찮죠?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 추상적 사고, 가설, 연역적 추리, 말이 어렵죠? 이게 되는 게 어디라고요? 이게 형식적 조작기라고 이제. 그래서 이 정도 개념은 지금 여기서 혹시 이제 좀 미스가 있었던 쌤들은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늘 했던 거잖아요. 피아제랑 비고치기 해서 뭐 하면서 비교하면서. 그래서 언어 너무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렸고, 그리고 학습 발달 이것도 얼마나 많이 기출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늘 연습했죠. 발달이 학습에 선행하는지 학습이 발달에 선행하는지 이것도 우리 늘 연습했던 거고. 그래서 평형화 내면화 이거 늘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감정 구형 뭐 100번 했죠. 감정 구형. 그래서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된다고요. 쌤들이.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거 명확히 아셔야 돼요. 이거 또 언제든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셔야 됩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애들. 되십니까? 자, 에릭슨. 이제 쌤들이 또 이번 시험에서 8, 9, 10번을 또 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틀리셨어요. 8번, 9번, 10번.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쌤들 에릭슨 하면은 그냥 신자주 근정 여기서만 끝나시면 안 돼요. 신자주 근정이 당연히 뭔지 아셔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사실 여기는 박스 주고 제시문 주고 그 안에서 이제 신자주 근정을 찾으라는 거였지만 지금 여기서도 지금 뭔가 이제 헷갈리는 쌤들은 아직 이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아직 개념이 정리가 안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자주 근정으로 끝나시면 안 된다고요. 요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이 안에 디테일을 더 이제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쌤들이 두 문자가 인출이 되시는 것까지는 지금 되시잖아요. 그럼 두 문자가 인출이 되시면 그 안에 있는 개념이 또 추가로 인출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내가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래서 모른다면 다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본서부터 펼치셔야 돼요. 지금 쌤들 공부하실 때 핵인싸로만, 제가 핵인싸를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핵인싸로 마무리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핵인싸라는 건 기본서가 제대로 이해가 되고 이 개념들이 핵인싸로 넘어와야 돼요. 지금 기본 이론에서 우리 다 같이 해서 기본 이론 1회독 했으니까 이제 기본서는 끝. 절대 이게 아닙니다. 지금 기본서가 제대로 충분히 이해가 되셨다는 전제 하에서 이거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쌤들이 또 핵인싸에다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잘 암기가 안 되는 부분들은 핵인싸에 추가로 필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만의 핵인싸를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남들한테는 또 전혀 쓸모가 없는 핵인싸예요. 그래서 내 교재를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이 좀 약해. 그럼 딴 사람들은 이 부분이 뭐 강해도 뭐 나만 약하면 내가 여기를 더 보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본서랑 같이 이걸 바탕으로 내가 핵인싸에 추가적인 내가 좀 요게 좀 아직 부족하네. 이런 거를 계속 좀 추가하시면서 교재를 좀 더 다듬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에릭슨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주 근정에서 제가 이거 어디를 좀 중심으로 보라고 말씀드려요. 좀 근면성을 좀 중심으로 보라고 말씀드리죠. 왜? 이때부터 애들이 뭘 한다고요? 뭔가 이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가면서 뭔가를 같이 학습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냥 집에만 있는 거랑 어딘가에 가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하는 거. 이게 좀 차원이 달라진다고요. 자, 그래서 인지, 사회적 기술 습득. 아동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사회적 세계가 확대된다. 아동의 성차적인 기회가 제공된다. 교사, 친구들의 중요성. 교사라는 게 나오고 학교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런 설명 드려요. 내가 집에만 있으면 지금 내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른 애들이랑 비교할 대상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뭘 잘하나? 못하나? 그럼 뭐가 생길 필요도 없어요. 열등감이 생길 필요도 없어요. 집에만 있으면. 근데 이제 학교에 가면서 애들이 남들이랑 비교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뭐가? 열등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늘 근면성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근면성으로만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냥 근면성 하면 부지런함? 우리가 이렇게만 이해가 되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개념인지 명확히 이해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할지 차라리 저게 유능감이면 좀 더 쌤들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이름이 근면성이어서 그게 헷갈리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유능성 대 열등감 이러면 차라리 좀 왁구가 잘 맞는데 이게 근면성 대 열등감 이렇다 보니까 쌤들이 좀 헷갈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래서 근면성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쌤들이 헷갈려 하시는 개념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신자주 근정은 당연히 아실 거라고, 신자주 근정은. 근데 이제 출생부터 처음에 신뢰감, 자율성, 그리고 주도성, 그리고 학교에 가서 학생이 도전적 과제에 성공함으로 유능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유능감 대 열등감 이런 쌤들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텐데 근면성 대 열등감이다 보니까 근면성? 이게 뭐였지? 가 이제 인출이 되셔야 돼요. 신자주 근정에서 끝나시면 안 되고.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정체감. 그래서 이제 정체감을 또 본격적으로 연구한 게 뒤에 누가 나오는 거고? 마샤가 나오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쌤들을 괴롭혔던 게 또 이번에 또 9번, 10번. 요게 좀 쌤들을 괴롭혔는데 사실 이렇게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힌 게 아니에요. 이제 출자신 교수님 입장에서는. 자, 간에. 그러니까 지금도 확실히 느껴지는 게, 쌤들이 이게 교육 방법 쪽을, 교수학습 이론 쪽을 좀 어려워 하시는구나. 이게 좀 저도 확실히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자, 간의 교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제가 간에랑 정말 디겐켈리 이런 학자들은 또 그 교육 방법, 교수학습 이론 안에서도 쌤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인 걸 저도 알다 보니까 이거는 또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거는 또 이제 또 언제든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간의 디겐켈리 둘 다. 자, 그러면 학습 성과. 일단 우리 학습 성과 몇 개? 5개 인출이 되십니까? 언지인 태운. 그래서 언지인 태운. 그래서 내 영역 날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잠깐 2번 건너뛸게요. 교수 활동 단계. 우리 항상 뭘 하죠? 주수선, 자학, 성피, 성파. 이거 늘 했잖아요. 몇 단계? 9단계. 자, 그러면 이제 주수선, 이게 뭔지를 또 아셔야 된다. 이게 뭔지를. 근데 모든 수업 학습 목표 제시로부터 시작된다. 맨 처음 주가 뭐예요?
주의 집중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엄청 대단한 개념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쌤들이 또 학습에 내적 조건? 외적 조건? 이게 뭐지? 이런 게 있었나? 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일단 학습 결과 5개는 무조건 인출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또 마찬가지고, 언지인 태운에서 끝나시면 안 되고, 언지인 태운이 뭔지 안에 있는 개념들이 다 머릿속에 인출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언지인 태운이 뭔지도. 자, 그러면, 예, 그래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얘가 뭐예요? 학습자의 내적 인지 과정 9단계. 이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 제가 엄청 열심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쌤들 기억나세요?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런 단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애들의 뭐가 있어요? 내적인 이런 상황이 있다고요. 그럼 이거에 맞춰서 교수자는 뭐 해야 돼요? 외적으로 이런 교수 사태. 이거 제가 그래서 맨날 이게 교수 사태 그냥 교수 활동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아이들의 머리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그거에 맞춰서 외적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내적인 거고, 이게 교수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거. 그래서 내적 인지 과정. 이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요. 이게 외적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이어서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과 캐리 교수 설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이 문제를 좀 힘들어 하시는 쌤들이 많이 계셨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자, 제가 디겐캐리를 또 이제 설명할 때 쌤들 무조건 뭐를 머릿속에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 요 단계를 무조건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목표 다음에 평가 두고 개발 나오는 건 이거는 제가 하도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AD를 바탕으로 해서도 요 개념이 좀 인출이 또 잘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수업 전략을 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죠? 수업 자료를 개발하죠. 수업 전략 개발과 자료 개발은 다른 단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령 뭐를 바탕으로? 주수선 자학, 성피, 성파 이 안에서 내가 이 수업을 제대로 결국은 우리가 뭘 달성해야 돼요? 수업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각 단계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수업 전략을 이렇게 짜야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가? 수업 자료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어떻게 돼 있죠? 이제 수업 분석 단계 학습자가 학습해야 되는 하위 기능을 분석한다. 괜찮죠? 평가 도구 개발 단계 문항에서 측정하고 있는 것과 목표에서 성취 행동을 당연히 일치시켜야 되죠. 아이들이 지금 수업에서 경험한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 지금 문항에서 측정하는 것과 목표에서 결국 아이들이 해야 돼요. 뭔가를.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그게 같아야 된다고. 그리고 교수 전략 개발 단계 새로운 자료의 개발 여부. 자, 그러면 교수 전략 개발과 자료 개발은 어떤 단계예요? 다른 단계라고요. 다른 단계. 그런데 이제 쌤들이 시험장에서는 이게 눈에 안 보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형성평가 설계 실행 단계 교수 프로그램 초안이 완성되니 이제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괜찮죠? 그래서 이게 쌤들이 좀 난해하게 생각하셨을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디겐캐리는 다시 또 출제될 수 있어요.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지금 주수선 자학 성피 성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디겐캐리 단계도 무조건 머릿속에서 인출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디테일이 지금 내가 어떤 디테일이 좀 부족하지? 요거를 우리 국가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요게 이제 대망의 쌤들을 괴롭힌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고난이도라고 또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는 사실 쉽게 푸신 분들은 엄청 쉽게 풀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교육 현장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위클래스 위센터 이게 좀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정말 교육학을 이제 책으로 공부하신 쌤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위클래스 위센터 이건 굉장히 좀 현장 지향적인 문제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교육학 개론을 통해서 보신 쌤들한테는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좀 현장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쌤들이라면 이거 엄청 쉽네?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위센터를 찾으실 그런 문제였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저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에 있는 게 위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대학생 정도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쌤들은 위클래스를 학교에 있는 거를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위클래스라는 게 없었죠. 근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 학교에 있는 상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상담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이름이 이제 위클래스라고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전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게 위센터입니다. 그래서 위클래스에서 좀 힘든 친구들을 이제 위센터로 보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는데, 그래서 요게 쌤들 입장에서는 좀 정말 교육학을 책으로만 보신 쌤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고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문제여서,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모든 분들한테 다 어려웠던 문제다. 그럼 이제 제가 고난이도라고 말씀드릴 텐데, 요게 좀 애매한 그런 문제여서. 근데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이제 현장 경험이 없는 쌤들 교육 훨씬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쌤들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센터가 됩니다. 자, 교육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것도 너무 쉬웠죠. 이것도. 그래서 교육행정의 사실 우리를 좀 많이 괴롭히는 파트인데 교육행정이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자주성,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되고 정치, 종교로부터 중립성 유지. 괜찮죠.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기출이 많이 됐습니까? 이 교육행정의 원리도. 효율성, 가장 능률적 방법으로 최대의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우리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된다?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최소의 인풋으로 최대의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 효율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안정성, 모든 국민 능력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안정성이란 건 뭐죠? 교육은 뭐예요? 100년지 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유지가, 웬만하면 그 정책 기조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전문성, 국민 의사 최대한 행정에 반영이 된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왜 열심히 교육학을 공부하죠? 우리는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려면 이제 민주성 이런 게 나와야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우리 늘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민주성, 효율성, 합법성, 기회균등, 뭐 지방분권, 뭐 자주성, 늘 이제 안정성, 전문성 늘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래도 많이 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쌤들이 좀 그래도 편하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메이유와 레슬리 버거에 의해 수행된 호손 실험의 계기가 되어 등장했으며 교육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 어때요? 따뜻하죠? 교육행정의 민주화. 그럼 뭐가 돼요? 인간관계론. 따뜻하면 인간관계론.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인간관계론, 호손 실험 다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늘 이제 비공식 조직까지 연계가 되셔야 되고. 자, 우리나라 교육비 분리에 공교육비에 포함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것도 너무 쉬웠어요. 우리가 공교육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사교육비가 있죠. 그럼 공교육은 뭐를 위해 쓰는 거? 공적인 교육을 위해 쓰는 거. 사교육비는 뭘 쓰는 거? 사적인 걸 위해 쓰는 거.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범인의 교육 활동비, 수업료 다 뭘 위해 쓰는 거예요? 공교육을 위해 쓰는 거죠. 그래서 참 쉽게 출제가 됐다. 그래서 뭐 교재대, 뭐 부교재계, 교통비 이런 건 다 뭐가 되고 사교육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또 이제 공교육비 안에 공부담, 사부담 우리 갈라서 이제 학교가 부담하는 거, 또 뭐 입학금, 수업료 다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뭐다? 공교육비다. 자, 평생교육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지금 이거 틀리신 쌤들 이거 작년 기출입니다. 그리고 작년 기출이기도 하고 지금 제가 이제 교육학 순살 특강을 했잖아요. 평생교육법에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이제 순살 특강에서도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걸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자, 요게 이제 작년에 밑줄 쳐놓고 찾으라고 했다고요. 보시면 이제 제가 별표까지 해놨어요. 요거에다가 한번 이 교육학 순살 특강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게 뭐였다고요? 이게 작년에 이거 찾으라는 게 기출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수업할 때도 자, 쌤들이 이게 작년 기출이었는데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해하세요. 우리 평생교육은 뭐예요?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제외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볼라. 그리고 우리가
평생 교육은 저걸 또 늘 말씀드리죠. 형식 교육, 비형식 교육. 비형식 교육이잖아요. 근데 비형식 교육은 뭐다? 정의 자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데 어디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늘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다를 말씀드리면서 자, 쌤들이 이제 요거 그래도 이제 요거가 출제가 됐긴 했는데 우린 요거까지 가져갈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요거를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또 그냥 냈어요. 사실 이런 거는 맞히라고 주는 문제인데 그래서 틀리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출입니다. 기출. 기출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요것도 이제 쌤들이 많이 틀리셨죠. 제가 이제 지금 교육법 2문제 출제가 됐는데 그럼 이제 평생교육법이랑 초중등교육법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것도 왜 그러면은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평생교육법은 이미 뭐예요? 기출문제 출제했어요. 작년 기출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법령 안에서 거의 대빵 같은 애들, 평생교육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3개를 봤잖아요. 그 대빵이 평생교육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 헌법부터 시작해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이제 여러 가지 법령을 보는데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게 뭐예요? 초중등교육법이죠. 왜?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이 있고 고등교육법이 있으면 우리한테 뭐가 훨씬 중요해요? 이게 훨씬 중요해요. 왜? 우리는 지금 메인은 그래도 지방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방직 합격하시면 쌤들이 다 어디 가시죠? 초, 중, 고를 가시는 거잖아요. 초, 중, 고를. 그럼 초, 중, 고에 해당하는 법이 뭐라고요? 그게 초, 중등 교육법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참 이거 제가 또 교육법령 순살 특강에서 별표 치면서 다 강조했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고 일단 답이 나왔네요. 여기 초, 중 등 학교의 유치원 병설. 유치원이 지금 여기 우리 왜 초, 중 등 교육법 왜 나옵니까? 유치원이. 지금 우리 초, 중 등 교육법이라니까요. 초, 중, 고등학교. 근데 이게 4번이 사실 뭐 띠용이셨어도 1, 2, 3번은 이거 제가 별표 치면서 무조건 다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학교의 병설, 초, 중, 고등학교 지역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다. 이것도 그냥 초, 중, 등 교육법이니까 뭐만 들어가 있어요? 초, 중, 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요게 현실에서 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지금 교육부가 지금 정부에서 원래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지원 안 해준다고 해서 현실에서 좀 문제가 많다. 이거 그래서 좀 잘 보셔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현실에서 뭔가 이슈가 되는 게 그래도 또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때 별표를 했던 거죠. 이거 별표하고 잘 보셔라. 그래서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에 각호 비용을 무상으로 한다. 그래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교직원의 임무 이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미 어때요? 기출에 많이 나왔잖아요. 기출에. 교장은 교무총괄, 민원처리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 지도 감독, 학생 교육, 교감은 교장 보좌, 교무 관리, 학생 교육. 이것도 이미 기출에서 여러 번 물어봤었던 그런 주제죠. 교직원의 임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교원의 자격. 그래서 뭐 교장, 교감의 자격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정교사, 중교사, 전문 상담교사, 사소교사, 실기교사 이런 사람들의 뭐 이제 자격이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요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세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 별표를 했었고. 수석교사. 그럼 수석교사를 누가 할 수 있냐? 이거 쌤들 다 아시잖아요. 15년 이상 이런 거. 이게 다 지금 자격이잖아요. 초중교육법에서 얘기하는 거. 전문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또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연습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교수 연구에 우수한 자질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 어쩌고 저쩌고. 다 별표 치면서 했어요. 그리고 학원인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너무 중요하고. 학원인은. 지금 이거 혹시 학원위로 답한 쌤 있으면은 지금 오늘 야식 금지입니다. 오늘 야식 드시면 안 돼요. 지금 학원위는 너무 중요해요. 그럼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인출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학원이 정말 어때요? 디테일까지 다 하셔야 되죠.
이것도 학원이도 언제든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를 돌아가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이 솔직히는 교원의 자격, 교직원의 임무,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들인데, 또 시험장 안에서는 좀 잘 그게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교육법령이 그래도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딱 나온 게 평생교육법이랑 초중등교육법이어서 정말 대장 같은 애들을 딱 두 문제 법령으로 출제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 법령 두 개를 진짜 어렵게 내야지라고 맘먹었다면 절대 이렇게 출제할 수가 없어요. 정말 좀 이제 전체적으로 좀 평이하게 출제해야지 라는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도 하여튼 이거 디테일도 다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방직에서도. 그러니까 디테일 당연히 다 아셔야 돼요. 디테일. 교직원의 임무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 다시 제가 돌아가도 또 강조할 거예요. 교원의 자격. 그리고 학원이 마찬가지고. 학원이는 뭐 디테일 이건 늘 5명, 15명 무조건 아셔야 되고. 자, 교원의 인사,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는 그래도 쌤들 좀 쉽게 보셨죠. 그래서 지금 교육행정이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좀 교육행정이 양도 많고 쌤들이 좀 힘들어하는 파트인데 교육행정이 평이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결국 교육학개론에 대마왕이 교육행정인데 얘가 별로 힘을 안 주어서 쌤들이 느껴지시기에도 괜찮았네. 그러니까 또 이제 되시지 않았을까. 자, 승진, 동일 직렬 내에서 직위 상승을 의미한다. 괜찮죠. 전직,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 그래서 우리 늘 전직 뭐 하죠? 교원이 뭘로 가는 거? 교육 전문 직원으로 가는 거. 교육 전문 직원이 교원으로 가는 거. 그래서 초등이 중등. 이런 거 다 맨날 전직이다. 늘 하는 거잖아요. 전부 같은 직위 자격의 근무기간 부서를 달리하는 거. 이것도 늘 하는 거. 그러니까 전직 전부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거 자주 출제된다. 이런 걸 다 냈어요. 지금. 돌아가면서. 그래서 전직, 수직정이동, 전부, 수평등. 전직은 뭐예요? 그냥 교원에서 뭘로 가는 지금 전직 되면 내가 승진해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수평적 이동이죠. 그래서 또 우리도 다 했습니다. 전직, 다른 직렬, 계급 또는 직급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수평적 인사이동. 지금 다 이제 느껴지십니까? 제가 다 지금 뭘 기반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다? 다 그냥 이제 핵인사랑 지금 기본서는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핵인사랑 정말 교육순살 특강 요 때 썼던 자료 2개만 가지고 지금 계속 해설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학교 교육에 대한 인간 자본론의 관점은. 자, 그럼 인간 자본. 일단 쌤들이 저기에 인출이 되셔야 돼요. 인간 자본론은 기능론 쪽이에요? 갈등론 쪽이에요? 이건 기능론 쪽이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보겠어요? 좀 뭔가 이제 학교 교육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느낌이 당연히 나오셔야 돼요. 1차적으로는. 학교 교육은 자본주의 사회 불평등 이미 끝났죠. 불평등. 학교 교육 은연중에 자본주의 끝났잖아요. 학교 교육 학생은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 구조. 그래서 이게 지금 쌤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사회학은 기능론 갈등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인 학자들과 개념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인간 자본은 어느 쪽이다? 기능론 쪽이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 평등화에 기여한다. 이건 우리가 다 학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평등화론이 있고 불평등 재생산론이 있고 또 무관계론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학교 교육 개인 사회 수익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야. 학교 교육 자체를 어떻게 봐요?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왜? 어느 쪽 서술이니까? 기능론 쪽 서술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사회평등 교육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평등화론에 해당하는 이론입니다. 경제학, 기인간, 자본, 이론가들, 교육을 소득 분배, 평등화를 위한 중요 장치로 보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답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쉬웠죠? 요거. 그래서 이것도 사실 거의 떠먹여주는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제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학습자는 누구나 수학 연한과 관계없이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 학습할 수 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 자격을 인정받아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그럼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가 나와요? 학점 은행제가 나와야 되죠.
독학 학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가 나와야 되고, 독학 학위제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죠? 쌤들, 요거 사이트 들어가 보셨습니까? 쌤들 이게 인스타하고 다른 거 좀 유튜브 보실까나 여기 좀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그럼 여기 다 뭐가 있어요? 우리 늘 시험에 출제되는 이런 거 다 써있잖아요.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우리 평생교육에 나오는 또 중요한 개념들이 여기저기 막 다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대단한 개념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웬만한 쌤들이 다 잘 답을 찾아주셔서 괜찮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나다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요게 늘 뭘로 나왔어요? 계산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 쌤들 연습을 할 때 이제 계산 문제를 위주로 연습을 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거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쌤들 요거에서 좀 이제 헷갈리셨던 쌤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거 사실 배운 건 딱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어요. GT 스탯 9 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좀 답을 잘 찾아주셨으면 됐는데 자, 편차를 그 분포의 표준 편차로 나눈다. 제가 이제 지 점수할 때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평균이 있고 한 칸마다 다 뭐다? 편차 하나씩 가는 거다. 그래서 표준 편차 1, 표준 편차 2 이렇게 하나씩 띄엄띄엄 가는 거다라고 이제 지 점수를 설명해 드리죠. 그리고 t 점수를 설명해 드릴 때 뭐라 그러고 이 지 점수를 하면은 그럼 여기가 0점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눈에 보이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 평균을 50으로 나누고 그래서 우리 늘 계산할 때 50, 60, 70, 80 지 점수 0, 1, 2, 3 이런 연습을 늘 했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마 GT는 어렵지 않게 찾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긴 했는데 쌤들이 이게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평균을 5, 표준 편차 2로 표준화한 점수다. 그래서 사실 저도 요거를 쌤들이 요거 가지고 스테난이 바로 연결이 잘 안 되기는 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막 설명을 드리고 그러진 않았었는데 왜? 우리가 계산 문제는 사실 저거랑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자, 그러면 요것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점수 평균 0, 표준 편차 1. 그래서 항상 한 칸, 두 칸, 세 칸, 표준 편차 1, 표준 편차 2, 3 이렇게 넘어가는 게 지점수죠. 그리고 T점수는 이게 음수로 표현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좀 눈에 보이게 그래서 평균을 50으로 잡고 10, 이제 10 한 칸씩 추가. 그래서 50, 60, 70, 80 이런 식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스탯9 원점수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를 할 때는 사실 그 5 플러스 2g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g 점수 그거 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인출이 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요걸 위주로 암기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다 요걸로 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이게 기출이 됐으니까 저거에 대한 개념도 좀 추가로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아까 뭐 이거는 이제 G점수, T점수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스탯9을 평균을 5로 잡고 뭘로 한대요? 표준 편차를 2점씩 한대요. 그럼 여기가 5점, 9점, 7점, 9점, 11점, 13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3점, 1점,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평균을 5로 잡고 표준 편차가 2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하면 사실 일단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 오면 거의 어때요? 34, 13, 2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거의 99점 얼마 이렇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등급으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근데 등급으로 나눌 건데 근데 여기는 당연히 한 명도 안 들어가요. 요 안에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자체가.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어차피 무시하고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요. 자, 그래서 지금 얘네를 기준으로 잡고 여기까지를 다 더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가 유의미하다고 보는 거예요. 1부터 9까지가.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쪼갭니다. 1, 2, 3, 4, 5, 6, 7, 8, 9.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 안에서 이제 9등급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스탯9 등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다 또 더 해봤자 어때요? 이게 뭐 2점 얼마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것도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뭘로 해요? 여기를 다 1등급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에서 잘라요. 그래서 여기를 다 이제 거꾸로 지금 우리로 하면 여기가 9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 몇 프로? 4%. 여기를 4%. 지금 만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7% 이런 식으로 안에 등급을 9개로 만든 걸 이걸 스탯9 등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47, 이게 11, 이게 바로 인출이 쌤들이 안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 할 때는 사실 그 5 플러스 2G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 계속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개념만 좀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계산 문제 풀 때는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47 가지고 푸셔야 돼요. 47, 11 가지고. 자, 그러면 어쨌든 자, 요런 얘기들을 스탯9에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만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스탯9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를 이게 우리가 표준 편차로 자르면 저 뒤쪽 애들이 너무 작아서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뭉뚱겨서 이제 여기를 다 이제 묶어놓고 이제 등급을 또 쪼갠 걸 이제 스탯9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직 정리가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방직이 결국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이번에 사실 국가직 경쟁률이 너무 좀 사악했어요. 그래서 너무 좀 조금 뽑기도 했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진검 승부는 어디? 지방직에서 이제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지방직에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방직 대비 이제 학습 전략을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기본 틀은 이렇습니다. 지금 교육학이 출제되고 있는 기조 자체가 물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일단 기본 틀은 이래요. 기본 문제가 16문항, 그리고 법령이 2문항, 이제 고난도 2문항. 그래서 우리를 결국 괴롭힐 건 뭐예요? 얘네 4문제예요. 요거.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쌤들이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요 16문제는. 그리고 이 16문제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됩니다. 지금 계속 기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반드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면 이 기본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출이요, 기출. 그래서 기출을 그럼 그렇다고 이제 기출만 안다고 내가 무조건 다 맞는다? 당연히 맞힌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해당하는 개념들이 어때야 돼요? 탄탄하게 이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국가직에서도 느껴보셨잖아요. 내가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그냥 키워드를 찾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문장으로 돼 있으면 띠용이 되실 수도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 문제랑 교육 법령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출을 무조건 정복하셔야 돼요. 기출을.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핵인싸로 계속 이제 반복하셔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핵인싸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교재 자체 핵인싸가 아니라 쌤들이 기본서를 또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거기 해당한 개념이 완전히 숙지가 돼서 내가 여기서 핵인싸에다가 요거는 내가 좀 잘 안 외워지네? 이러면 여기다가 다시 핵인싸에 쌤들이 뭔가 추가 필기를 하시고 이래서 나만의 핵인싸를 만드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기출을 풀었는데 기출에서 푼 게 뭔가 이게 또 내가 자주 틀려. 그러면 또 이제 핵인싸에다가 그걸 내가 또 별표를 해놓고 뭔가 추가 뭔가 체크를 해놓고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권화라고 하시는 게 지금 핵인싸만 보시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제가 지금 이제 해설은 핵인싸만 해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제가 해설을 다 드리긴 했으나 지방직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는 좀 더 어떻게 촘촘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촘촘하게. 근데 그렇다고 막 이제 범위를 더 넓히고 막 너무 막 심도 있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에 충실해. 늘 말씀드립니다. 기본에 충실하시라고. 쌤들이 범위를 무작위로 늘리면 그래서 교육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출제 기조 자체가 이렇다고요. 쌤들이 기본에 충실하셔도 충분히 어때요?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 법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순살 특강만으로 그냥 해설을 드렸어요. 거기서 제가 원래 핵인사에서 추가로 이제 교육법을 막 수업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3시간짜리 순살 특강 요 자료 가지고 지금 다 지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살 특강이 올린 자료만 보세요는 당연히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제가 카페에 여러 자료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구글 폼으로 연습하시라고 문제도 다 이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것들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직은 뭐 국가직이 이렇게 굉장히 평해가 출제가 됐다고 그러니까 요 네 문제를 어떻게 건드리냐에 따라 쌤들이 느껴지는 바가 또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걸 또 대비해야죠. 이제 작년 같은 또 지방직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저는 바라지만 그래도 우리는 준비를 하긴 해야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 문제와 교육법령은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더 탄탄하게 만드셔야 돼요. 내가 가네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디겐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피아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거를 내가 다 인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언지인 태운이 인출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지인 태운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내 입에서 나와야 그게 내 개념이라고요. 이게 설명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또 이제 요게 문제죠. 이 고난도 두 문제. 자, 그럼 요것도 사실 요번 시험에서는 이게 그렇게 고난도 문제가 아니었다 보니까 쌤들이 충분히 커버 가능하신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 또한 우리가 그래도 준비를 좀 하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게 좀 쌤들을 괴롭힐 그런 것들이라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5월에 지방직 대비 또 모의고사를 하는데 이미 그거는 지금 인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이제 책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거 플러스 제가 교육법령 문제를 또 이제 지방직 모의고사를 하면서 추가로 만들어서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그리고 요것도 추가로 제가 좀 건드려 드리려고요. 지금 하여튼 지방직에선 쌤들이 이번에 경쟁률도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쌤들의 절박함을 저도 알기 때문에 제가 뭘 해야 쌤들의 좀 더 이제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플러스 이제 교육법령 문제도 제가 좀 추가로 해드릴 거고 그리고 좀 고난도 문항도 좀 추가로 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한테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직까지 남은 시간 동안 쌤들 충분히 열심히 달려가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법령 추가 문제 그리고 제가 추가 개념에 대한 것도 이제 다 카페에 또 따로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학습하시고 들어가시면 지금 이번에 국가직 좋은 점수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혹시 국가직에서 생각보다 점수가 좀 안 나오신 쌤들이어도 충분히 지방직에 다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중요한 건 지방직입니다. 지방직. 그래서 하여튼 카페에다가 이런저런 자료들도 제가 계속 업로드 해 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국가직 문제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해 봤고요. 지금 국가직, 카페에서 글을 보신 쌤들도 계셔서 알겠지만, 이번 국가직에 지금 우리 카페 안에서도 합격하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국가직이 좀 아직 준비가 미진한 쌤들이라고 해도 결국은 우리는 지방직에서 이제 우리의 또 꿈을 이루면 되죠. 그래서 지방직까지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카페 제가 추가로 이제 자료들 올려드리고 카페에 있는 자료들 좀 많이 활용하세요. 그래서 구글 폼 같은 것도 교육 법령 아직 내가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온다. 그럼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제가 구글 폼에도 각 그 주제별로 주관식으로 올려놓은 주제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좀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건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너무 쌤들이 또 주관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게 인출에 대한 부담이 있으셔서 그런지 근데 공부는 주관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에 그냥 객관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좀 공부는 좀 어렵게 하세요. 그래서 계속 이제 쌤들 스스로 좀 인출하시는 각 개념, 각 파트마다 이제 중요한 게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지금 출제하고 있으니까 그럼 요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입에서 요 개념을 나올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요게 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지방직 대비 특강도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국가직 특강이랑 좀 다른 성격으로 좀 특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쌤들의 좀 더 그 촘촘함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특강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가직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이제 다시 우리 심기일전에서 지방직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쌤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학 담당하고 있는 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